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 서울의 심장부 남산타워는 평화로운 풍경으로 가득했다. 서유진은 전망대 유리창에 기대어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파노라마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관광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공간을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늘 이곳을 찾은 것은 낭만적인 감상에 젖기 위함이 아니었다.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중요한 후보지 중 하나인 이곳의 지리적 문화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업무의 연장선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오직 일에만 매달려왔다. 참혹하게 무너졌던 25의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일이자 스스로에 대한 혹독한 채찍질이었다. 이제 30이 된 그녀는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건축가이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설계 사무소 유진 아틀리에의 대표였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처럼 남았지만 더는 그녀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 굳게 믿어왔다.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는 그랬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코트 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유진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서 있었다. 하얀색 패딩 점퍼에 귀여운 털모자를 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큰 눈망울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아이들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이상할 정도로 친숙했다. 남자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작은 입술이 오물거리며 내뱉은 한마디는 유진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청음망은처럼 유진을 짓눌렀다. 유진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잘못 들었을 리 없었다. 아이는 분명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도 오빠를 따라 수줍게 속삭였다. 엄마, 우리랑 같이 저기 가요. 자물쇠 보러.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아이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이들의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몸을 낮춰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란다. 엄마를 잃어버렸니? 이름이 뭐니?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유진의 말에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다. 남자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아빠가 사진으로 맨날 보여줬잖아요. 사진이라니. 유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대체 누구의 사진을 보고 자신을 엄마라고 착각하는 것일까?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토록 확신에 차 있을 정도라면 정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인 걸까? 그녀가 아이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루야 하나야,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말 걸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의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귓가에 예리한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목소리.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그녀의 악몽 속에 언제나 군림하던 남자가 서 있었다. 5년 전과 다름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다정함 대신 냉혹한 권위와 차가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성그룹의 젊은 CEO 강지훈. 한때 세상의 전부였고 이제는 지독한 상처의 이름으로 남은 남자. 그가 바로 아이들의 아빠였다.
강지훈의 시선은 유진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걸어오며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아빠. 아이들은 그를 보자 반갑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지훈은 아이들을 한 팔로 감싸 안으며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막힌 상황에 놀랐을 것이다. 오랜만이군, 서유진 씨.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서유진 씨라는 호칭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때 서로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불렀던 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하며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해왔다. 네, 강지훈 대표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유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지훈의 품에 안겨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의 얼굴, 에이kin디하돌리, 윤곽이 지훈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동그랗고 선한 눈매는 유진은 차마 더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 지훈은 유진의 시선을 차단하려는 듯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숨겼다. 그리고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들이 실례가 많았다. 사과하지. 하지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군. 아이 엄마와 당신이 조금 닮은 모양이라 착각한 것 같으니.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유진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오해 조금 닮아 아이들이 저렇게 확신에 차 있는데 단순히 닮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말한 사진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유진은 그것들을 억지로 삼켰다. 지금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럴 자격도 힘도 없었다. 지금의 그녀와 그는 결코 대등한 위치가 아니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워서 저도 잠시 즐거웠는걸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몇 걸음 떼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아이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가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 유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대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시 찾아온 것일까? 강지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이를 제지했다. 하나야, 그분은 엄마가 아니라고 했지. 어서 가자. 그는 아이들을 재촉하며 유모를 부르는 듯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전망대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애타게 바라보는 두 아이의 눈망울과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는 강지훈의 시선이 교차했다. 그 시선은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가차없이 그녀의 심장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을 내려오는 내내 유진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강지훈과 재휘한 충격보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순수한 눈망울 작은 손의 감촉,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고 아이들은 착각한 것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멍하니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곧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무의식적으로 진성그룹 강지훈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최연소 CEO 냉철한 카리스마, 공격적인 M&A 전문가.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모두 그녀가 알던 과거의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JK건설의 외동딸이자 그의 아내인 한채린이었다. 기사에는 강지훈과 한채린 부부 사이에 쌍둥이 남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은 강하루, 강하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아이들의 사진은 없었다.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었다. 유진은 화면을 노려보았다. 아이들의 엄마라는 한채린의 얼굴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여자였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을까? 아빠가 사진으로 맨날 보여줬잖아요. 아이의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유진의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5년 전 지훈과 헤어지기 직전 그녀는 원인 모를 복통으로 그가 이사로 있던 진성그룹 산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간단한 검사와 치료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그때의 일이 지금의 이 상황과 관련이 있을 리는 없겠지. 유진은 자신의 터무니없는 상상에 고개를 흔들었다. 미친 생각이야. 그가 그렇게까지 악마일 리는 없어.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억지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봉인 해제된 것처럼 밀려왔다.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가 왜 하루아침에 차갑게 돌아섰는지, 왜 그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이별을 통보했는지 그녀는 여전히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그의 집안에서 자신을 반대했다는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아이들의 환영에 괴로워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남산에서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미쳐버리기 전에 이 기막힌 우연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설령 그 끝에 더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연인을 다시 만난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들의 눈빛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모성애인지 혹은 알 수 없는 본능인지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남산에서의 그날 이후 서유진의 시간은 5년 전 과거와 현재를 위태롭게 오가는 외줄 위에 놓인 듯했다. 그녀가 수년에 걸쳐 단단하게 쌓아 올린 일상의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밤이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안개 속을 헤맸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들에게 닿기 직전 강지훈의 차가운 그림자가 나타나 길을 막아서곤 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낮의 시간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집중력을 잃은 손은 설계도 위에서 방황했고 컴퓨터 모니터의 복잡한 CAD 화면은 의미 없는 선들의 나열로만 보였다. 직원들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챘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유진은 그저 가벼운 몸살이라고 둘러대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핏기 없는 얼굴,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깊어진 다크서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여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주말 내내 사무실이 아닌 집안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아파트는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직선과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공간. 하지만 차가워 보이는 구조 속에서도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나 벽에 걸린 추상화에서는 그녀만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곳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요새마저도 과거의 망령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었다. 유진은 서재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망설임 끝에 상자를 열자 희미하게 바랜 먼지와 함께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속에는 낡은 건축학 개론책 한 권이 있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힘찬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을 바꿀 건축가 서유진에게 당신의 첫 번째 팬 강지훈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유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의 강지훈은 지금의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8년 전 대학 건축학과의 특별 강연회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진성그룹의 신사업개발팀 본부장이었던 강지훈은 젊고 총명했으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기성세대의 딱딱한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건축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유진은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내어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지훈은 콧대 높은 재벌 3세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학생의 당돌한 질문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그는 유진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펴본 후 그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서유진 씨의 디자인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군요. 대단한 재능입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지훈은 단순한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가진 멘토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와의 연애는 꿈같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건축에 대해 토론했고 주말이면 오래된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낡은 건물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훈은 유진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다. 해외 유명 건축가의 전시회 티켓을 구해 함께 비행기에 올랐고 그녀가 졸업 후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진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소중히 여겨주었다. 유진아, 나중에 우리 함께 집을 짓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집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석양이 아름답게 지는 한강공원에서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은 유진의 인생 설계도 그 자체가 되었다. 그녀는 그와의 미래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의 배경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세상의 차가운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단단함과 믿음직스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의 관계가 3년을 향해 가던 어느 날 지훈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연락이 뜸해졌고 어렵게 잡은 약속은 회사 일 때문에 취소되기 일쑤였다. 유진은 불안했지만 애써 그를 이해하려 했다. 그가 진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얼마나 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지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그녀는 막을 수 없었다. 이별은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그들의 추억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 아닌 차갑고 화려하기만 한 호텔 스카이라운지였다. 그는 유진을 앞에 앉혀두고 서류를 검토하던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너에게 시간을 다 내어줄 여유가 없어. 유진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 씨.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그녀의 애원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지만 네가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 순간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과 추억이 고작 돈 몇 푼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었다니. 그것은 이별 통보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고 갈갈이 찢어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게 당신의 진심이었어, 강지훈. 당신 정말 최악이야. 그녀의 절규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착각은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돌아서 버렸다. 그의 넓은 등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후의 몇 달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학교도 나가지 않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꿈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 수없이 그의 집 앞으로 찾아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의 냉혹한 마지막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창밖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나무는 끈질기게 땅에 뿌리를 박고 버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유진은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따위 남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오기 때문이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날 이후 서유진은 독하게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개로 지우든 오직 건축에만 매달렸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했고 공모전이란 공모전은 모두 휩쓸었다. 그녀의 설계는 이전보다 더욱 대담하고 견고해졌다. 슬픔과 분노를 녹여낸 그녀의 건축물에는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강인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졸업 후 그녀는 유학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사무소를 차리는 길을 택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5년. 그녀는 마침내 해냈다. 유진 아틀리에는 작지만 실력 있는 회사로 업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파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남산에서의 재회는 그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삭제된 줄 알았던 파일이 사실은 휴지통 깊숙한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상자 속 낡은 책을 다시 집어든 유진은 눈물을 닦아냈다. 이제 더는 과거 때문에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남산에서 마주친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신을 향해 엄마라고 부르던 그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차갑게 외면하던 강지훈의 눈빛.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버려야만 했던 이유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다시 한번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이 될지라도. 과거의 상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서유진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사치였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회사와 직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가 코앞에 닥쳐 있었다.
남산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일단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지난 5년간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유진 아틀리에는 현재 서울시가 주관하는 한강 워터프론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된 상태였다. 낙후된 한강변의 공업지대를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다면 유진 아틀리에는 단숨에 업계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유진과 팀원들은 지난 몇 달간 밤샘 작업을 강행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디자인 콘셉트는 숨 쉬는 도시였다. 자연과 도시, 그리고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기존의 낡은 공장 건물을 완전히 허무는 대신 그 구조적 특성을 살려 갤러리와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주변에는 인공적인 조경을 최소화한 자연 습지 공원을 조성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이는 개발과 이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다. 최종 후보 명단이 발표되던 날, 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쟁쟁한 대형 설계사들을 제치고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차가운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진성그룹 컨소시엄. 강지훈의 회사가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최종 후보였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한 우연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50층 CEO 집무실. 강지훈은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프로젝트 현황을 무심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에게 도시는 정복해야 할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그는 최종 경쟁 후보로 선정된 유진 아틀리에라는 이름을 듣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남산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유진 아틀리에라.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경계심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신진 건축가상을 휩쓸며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인 서유진 건축가의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혁신 파격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로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는 끝났어. 빈서. 결국 중요한 건 자본과 실행 능력이지. 작은 설계사무소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는 서유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경쟁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심기를 아주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알아서들 처리해.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에 저절로 포기하게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하겠지. 쓸데없는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그의 지시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잔혹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 골리앗이 이제 막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다윗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시작하리라는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뒤 유진의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다.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던 구조설계팀장이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둘러댔지만 유진은 그 배후에 진성그룹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친환경 특수자재 공급업체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통보가 날라들었다. 진성그룹 측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2배로 늘리는 조건으로 독점 계약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자본의 논리 앞에서 오랜 신뢰는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팀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진성그룹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 직원의 불안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 역시 마음이 복잡했지만 리더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이디어와 철학입니다. 그들이 우리 팀원을 빼가고 자재 공급처를 막아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까지 훔쳐갈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더 완벽한 대안을 찾아내서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시다. 유진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직원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구조 설계사를 수소문했고 해외의 작은 연구소와 직접 접촉하여 더 혁신적인 신소재를 찾아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설계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독창적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가하는 압박을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의 과정으로 삼기로 했다. 며칠 후 프로젝트 참여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 유진은 그곳에서 강지훈과 다시 마주쳤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 앞에서 그는 완벽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진성그룹의 비전을 유창하게 설명했다. 막대한 자본력과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그의 연설에 사람들은 감탄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작은 회사의 무명 건축가인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화려한 그래픽이나 숫자를 나열하는 대신 그 땅이 품고 있는 역사와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좌중을 서서히 사로잡기 시작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저희 유진 아틀리에는 이익이 아닌 가치를 짓겠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강지훈의 것과는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몇몇 심사위원들과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설명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입에는 옅은 조소가 걸려 있었다. 인상적인 연설이더군. 마치 대학생의 건축학 개론 발표 같아서 신선했어. 그의 비아냥의 유진은 차분하게 응수했다. 대표님이야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혼 없는 건물들을 지어 도시를 거대한 회색 무덤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으시더군요.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당돌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는 유진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설픈 이상주의는 결국 파멸을 부를 뿐이야. 내 충고를 무시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진성그룹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해졌다. 유진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담긴 기사들이 익명으로 터져나왔고 세무조사라는 명목의 압박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이것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유진은 밤늦게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진성그룹의 빌딩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곳에 그가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으려는 남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쌍둥이의 아버지.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물러서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과거의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어쩌면 5년 전에 빼앗겼을지도 모를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진성그룹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도 서유진은 끈질기게 버텨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가 계속될수록 그녀의 투지는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팀원들을 독려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들을 하나씩 헤쳐나갔다. 하지만 그토록 일에 몰두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남산에서 만났던 쌍둥이 아이들의 모습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은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았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에 미술관만큼 좋은 곳은 없었다. 그녀는 설치 미술 작품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유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다. 익숙한 얼굴의 쌍둥이 하루와 하나가 보모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미술관 로비에 서 있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거대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또다시 마주치다니.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그들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일까?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은 신이 난 듯 제잘거리며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보모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아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유진은 갈등했다. 이대로 모른 척 자리를 떠야 할까? 강지훈의 차가운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체험형 미디어 아트 작품 앞에서 발을 멈췄다. 화면에 손을 대면 형형색색의 빛이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작품이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신나게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작품을 구경하던 아이들 중 하나가 갑자기 땅콩이 들어간 초코바를 꺼내 먹기 시작한 것이다. 보모는 여전히 통화에 집중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이 아이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초코바를 먹던 여자아이 하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목이 가려운 듯 손으로 목을 긁으며 쌕쌕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었다. 그것은 유진 자신도 앓고 있는 희귀한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얘야, 괜찮니? 그녀의 외침에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보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하나 아가씨, 왜 이러세요? 보모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의 등을 두드리기만 했다.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 L119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혹시 비상용 주사기 가지고 계세요? 에피네프린 주사기요. 유진이 다급하게 외쳤다. 보모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네, 그런 건 없는데요. 어떡해요? 유진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다급하게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만약을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자가 주사기형 에피네프린 펜이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주사해도 될까요?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보모는 겁에 질린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를 보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익숙하게 주사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허벅지에 강하게 주사를 놓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기적처럼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도 서서히 원래의 색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곧이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유진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유전적 요인이 강한 희귀 알레르기를 저 아이가 그것도 쌍둥이 둘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의 범주를 넘어선 문제였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유진에게 잠시 후 보모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유진의 빠른 대처 덕분에 아이가 위기를 넘겼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유진은 침착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천만다행이네요. 저도 같은 알레르기가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거든요. 보통 유전인 경우가 많던데 아이들 엄마도 이 알레르기가 있나 봐요. 그녀의 질문에 보모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 사모님은 건강하십니다. 아마 격세유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 유진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대화 주제를 바꾸는 척하며 다시 물었다. 아이들이 정말 귀엽네요. 생일이 언제예요? 제 조카랑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요. 보모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다. 10월 12일이에요. 이제 곧 5번째 생일이랍니다. 10월 12일.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5년 전 그녀가 진성그룹 소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퇴원한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하고도 며칠이 지난 시점이었다. 머릿속에서 부서진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가장 유능하고 비밀 유지가 철저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강지훈 대표의 쌍둥이 자녀 강하루와 강한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출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요.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탐정에게 의뢰를 마친 유진은 마치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심정이 되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게 되었다. 하나는 한강 워터프론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둘러싼 진성그룹과의 공적인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아이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사적인 전쟁이었다. 낮에는 건축가 서유진으로서 강지훈의 비열한 공격을 막아내며 프로젝트를 지켜내야 했고, 밤에는 여자 서유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다. 보고 내용은 간단했다. 쌍둥이의 공식적인 출생일은 보모가 말한 10월 12일이 맞았고, 출생병원은 진성그룹 산하의 VIP 병원이었다. 산모는 당연히 강지훈의 아내인 한채린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의미심장한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출생 당시의 의료 기록 접근이 비정상적으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음. 일반적인 재벌가의 정보 통제 수준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유진은 보고서를 든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직감이 그녀의 온몸의 세포가 소리치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라고.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가 무언가 끔찍한 일을 꾸몄고 자신은 그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고. 아직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심증일 뿐이었지만 그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위험할지라도 사설 탐정의 보고는 서유진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동시에 그녀가 마주한 벽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하루와 강하나의 출생 기록은 철옹성처럼 봉인되어 있었다. 5년 전 그 병원의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주요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해외 연수를 떠나거나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업계를 떠났으며, 남아있는 이들은 모두 강철 같은 비밀 유지 서약에 묶여 입을 닫고 있었다. 배후에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있음을 짐작했지만 이토록 철저하고 조직적일 줄은 몰랐다. 전공법이 막히자 유진은 탐정에게 다른 방향을 지시했다. 아이들의 공식적인 어머니 한채린의 과거를 파헤쳐 달라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여자였다. 유력 건설사의 외동딸 명문대에서 발레를 전공한 재원, 그리고 진성그룹의 안주인. 강지훈과의 결혼은 세기의 결합으로 불렸고, 쌍둥이의 출산은 두 가문의 결속을 상징하는 축복처럼 포장되었다. 언론에 비친 그녀는 언제나 우아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띤 현모양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탐정이 물어온 뒷이야기들은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채린은 결혼 전까지 촉망받는 발레리나였지만 약혼 발표 직전 고질적인 발목 부상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주변인들 사이에서는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또한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하여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에 해외의 사교 파티에서 찍힌 사진들이 몇 장 발견되었다. 사진 속 그녀는 몸에 꼭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만삭의 임산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유진은 탐정이 보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밤늦도록 퍼즐을 맞추었다. 하나하나의 정보는 사소한 가십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한데 모이자 거대한 거짓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한채린은 아이들을 직접 낳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아마도 진성그룹과 강지훈의 아버지가 꾸민 거대한 사기극의 주연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진짜 어머니는 누구란 말인가? 모든 질문의 끝은 결국 다시 유진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한편 강지훈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다. 서유진과 그녀의 작은 회사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끈질겼다. 자금줄을 막고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오히려 유진 아틀리에는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프로젝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인 강 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아직도 그 작은 계집 하나 처리 못하고 뭘 하고 있는 개냐 쓸데없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만들지 마라. 아버지의 질책은 그의 자존심에 불을 붙였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남산에서의 만남 이후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녀에 대해 묻는 횟수가 잦아진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인 방법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짓밟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린 악의적인 기사가 실렸다. 유명 건축가 애쉬 재벌 3세 K군에게 프로젝트 수주 거절당하자 앙심 품고 복수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유진을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과거 그녀와 강지훈이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그녀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진성그룹을 비방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유진 아틀리에는 순식간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적인 경쟁이 사적인 원한 관계로 변질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디자인이나 철학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비난 전화가 빗발쳤고 진행 중이던 다른 계약들마저 위태로워졌다. 직원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동요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거대 언론을 등에 업은 진성그룹의 공세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전 그에게 버림받았을 때보다 더한 절망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그녀는 무작정 차를 몰아 밖으로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아이들이 다닌다는 청담동의 한 영어 유치원 극현 근처였다. 혹시나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한참을 기다렸을까 마침내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을 마중 나온 사람은 보모가 아닌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아이들을 다정하게 껴안아 주었지만 그 행동은 어딘가 어색하고 연극적이었다. 유진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채린은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곧바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에서 유진은 직감했다. 저 여자에게서는 단 한 톨의 모성애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은 저 화려한 감옥 속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진실을 밝혀 아이들을 저 거짓된 세상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곧바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모두 그만두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5년 전 진성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세요. 돈이든 협박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에 기댈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설계도 위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그녀가 방역할 차례였다. 서유진의 선전포고 이후 사설 탐정의 움직임은 한층 더 대담하고 은밀해졌다. 그는 진성그룹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과 가짜 신분을 이용하며 5년 전 진성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진들의 행적을 쫓아왔다. 대부분은 입을 굳게 닫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약한 고리 하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산부인과 수간호사였던 김민서. 그녀는 쌍둥이가 태어난 직후 갑자기 퇴직했고 현재는 서울을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탐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퇴직 시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희귀병 진단을 받으면서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다. 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과거의 비밀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유진은 직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찾아 헤매던 진실의 열쇠를 쥔 인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탐정에게 더 이상의 접근을 막고 자신이 직접 그 여자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유진은 홀로 차를 몰아 김민서가 살고 있다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화려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소박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오늘 만남에서 어떤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무장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김민서의 집은 낡고 허름한 주택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대문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경계심 가득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유진은 그녀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난히 자신을 안쓰럽게 쳐다보던 그 간호사가 맞았다. 김민서 역시 유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격렬하게 흔들렸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김민서는 다급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문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김민서 선생님 맞으시죠? 제 얼굴 기억나시잖아요. 5년 전 진성병원에 입원했던 서유진입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 절박함에 김민서는 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망설였다. 결국 김민서는 유진을 집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양냄새가 배어 있었다. 유진은 탁자 위에 놓인 쌍둥이의 사진을 조용히 꺼내 놓았다. 아이들의 맑은 얼굴을 본 김민서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제가 왜 이 아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선생님은 알고 계시죠? 유진의 차분한 질문에 김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그녀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유진은 그녀를 협박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남산에서의 우연한 만남 아이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일, 그리고 미술관에서 아이의 목숨을 구했던 알레르기 사건까지. 선생님, 저는 단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낯설지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만약 선생님께서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을 이 의문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겠죠.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 여자의 인생이, 그리고 어쩌면 저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유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오랫동안 죄책감에 억눌려 있던 김민서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그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백은 유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 5년 전 서유진 씨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건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어요. 김민서의 말에 유진은 숨을 죽였다. 모든 것은 강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당시 한채린 씨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아드님과 교제하던 유진 씨를 대리모 아닌 난자 공여자로 점찍으셨던 거죠.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머리를 둥이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민서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유진 씨가 수면 마취 상태에 있을 때 병원장은 강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하고 난자 채취 시술을 진행했어요. 저를 포함한 몇몇 의료진은 거액의 보너스를 받고 이 일에 동원되었고 평생 비밀을 지키겠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아픈 남편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서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채취된 난자는 곧바로 냉동 보관되었고 얼마 후 한채린의 자궁이 아닌 제3의 대리모를 통해 인공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강지훈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일은 강 회장의 주도에 치밀하게 진행되었다고. 유진이 그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이유도 아마 모든 계획이 끝난 후 그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모든 것을 듣고 난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이 그녀를 집어삼킬 뿐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의 몸은 그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유린당했다. 자신의 아이들은 그렇게 도둑맞듯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실체가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진은 멍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울고 있는 김민서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선생님의 고백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싸움을 위한 증언이 될 테니까요. 부디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을 법정에서도 똑같이 해주실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김민서의 집을 나선 유진은 채 올라탔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운전대 앞에 앉아 있었다. 김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지난 5년간 슬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건축가 서유진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된 무서운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시골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서유진의 머릿속은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했다. 충격과 슬픔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강철 같은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몸과 인생 그리고 아이들까지 도둑맞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전사였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사무실에 복귀한 유진은 가장 먼저 자신의 팀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자신을 가장 믿고 따르는 수석 디자이너 박진수 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던 박 실장은 이내 유진의 손을 잡으며 흔들림 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대표님,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지킬 테니 대표님은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유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변호사 최강석을 찾아갔다. 그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최 변호사는 처음에는 유진의 사건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라고는 은퇴한 간호사의 구두 증언뿐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진의 눈빛에서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미는 치밀한 계획을 듣고는 이내 흥미를 느꼈다. 강지훈 대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인 강만철 회장을 정조준하는 겁니까? 재미있군요. 개인적인 복수극을 사회적인 정의 구현으로 판을 키우겠다. 서 대표님, 건축가 말고 변호사를 하셨어도 대성했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마침내 그녀의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 이제 법률적인 무기까지 장착한 유진의 방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진의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법적 대응을 위한 물밑 작업이었다. 최 변호사와 사설 탐정은 간호사 김민서의 신변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의 증언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유진은 김민서의 남편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으로 병원비를 지원하며 그녀와의 신뢰 관계를 쌓았다.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유진의 진심에 감동한 김민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용기를 내었다. 탐정은 5년 전 병원에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과 의사가
최근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최 변호사는 그에게 접근해 형량 감면을 조건으로 검찰에 자수하고 증인이 될 것을 제안했다. 거대한 성벽의 돌멩이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번째 전략의 무대는 바로 한강 워터프론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유진은 이 공적인 무대를 강 회장 일가의 추악한 범죄를 만천에 고발하는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순히 법적인 승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권력의 기반인 사회적 명성과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야만 했다. 프로젝트 자체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거대한 미끼이자 함정이었다. 유진과 팀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준비했다. 그들은 기존의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발표의 모든 과정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심었다. 그녀의 디자인 주제는 재생과 회복이었다. 이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빼앗긴 것을 되찾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치유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발표 자료 곳곳에 기업의 윤리적 책임, 투명한 개발 과정,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유산과 같은 키워드를 녹여냈다. 한편 강지우는 최근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서유진을 향한 악의적인 언론 공격은 어느 순간부터 잦아들었고 오히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진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유진 아틀리에에 대한 여론도 서서히 동정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듯한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서유진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발악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5년 전에 꾸몄던 끔찍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가 놓치고 있는 진실의 조각들은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터였다. 프레젠테 에이티온 디데이 하루 전날 밤, 유진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도시의 청사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강 회장의 탐욕스러운 얼굴, 한채린의 위선적인 미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을 부모로 알고 자라고 있을 자신의 아이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일 이 모든 거짓의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이들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하루야 하나야. 엄마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낼게. 너희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 싸움 반드시 이길게. 그녀의 나지막한 다짐이 텅 빈 사무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진성그룹의 타워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과거에는 두려움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건물이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목표물로 보일 뿐이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서유진 그녀 자신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강 워터프론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서울시청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시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단 언론, 그리고 건축업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오늘 발표의 두 주인공 거대 제국 진성그룹과 그에 맞서는 작은 다윗, 유진 아틀리에에 쏠려 있었다. 강당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진성그룹이었다. 대표로 나선 강지우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의 뒤로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화려한 CG 영상이 흘러나왔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웅장한 스케일의 디자인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맨 앞줄에 앉은 강만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성그룹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서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장내에는 잠시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최근의 스캔들로 인해 그녀를 향한 시선은 동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뒤 스크린에는 화려한 CG 대신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따뜻한 스케치들이 펼쳐졌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에 담길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콘셉트인 재생과 회복의 워터프론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낡은 공장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철학은 앞서 발표한 진성그룹의 물질 만능주의적 개발 방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점차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이 준비한 진짜 칼날은 아직 꺼내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잠시 숨을 고르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청사진이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개발자의 철학이 부패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에 장내가 다시 술렁겼다. 진정한 재생과 회복은 과거의 잘못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단 건축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일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면에 앉은 강만철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유진의 뒤 스크린에는 진성그룹이 과거 다른 프로젝트에서 저질렀던 환경 파괴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진이 사전에 접촉해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긴 자료들이었다. 이윤을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법을 무시하는 기업에게 과연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고 강지훈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발표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공격이었다.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한 공동체로부터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는 기업은 한 개인의 인생을 훔치는 것 또한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생명을 그리고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청중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이내 강당 곳곳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유진과 협력한 기자가 인터넷에 기사를 송고한 것이었다. 단독 진성그룹의 대를 잇는 비밀, 그 뒤에 가려진 한 여인의 눈물. 기사는 한채린의 불임 가능성과 쌍둥이의 출생에 얽힌 미스터리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그 기사를 본 강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서유진의 마지막 말, 인생을 훔친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남산에서의 만남 아이들의 알레르기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모습, 그리고 5년 전 갑작스러웠던 이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아버지 강만철 회장을 보았다. 아들의 시선을 받은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지훈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와
아버지를 대기실로 끌고 들어갔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저 기사, 그리고 서유진이 한 말들, 전부 사실입니까? 그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강 회장은 오히려 뻔뻔하게 소리쳤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다 너를 위해서, 우리 진성을 위해서 한 일이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럼 하루하고 하나는 서유진의 아이들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의 절망적인 외침에 마침내 강 회장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그래, 그년의 난자를 훔쳐서 낳은 아이들이다. 한채리는 애를 낳지 못하는 돌덩이였어. 진성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고작 그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지 않으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잔혹한 진실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강지훈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지난 5년간 그가 이루어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결혼, 그의 아이들, 그의 성공. 모든 것이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과 끔찍한 범죄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파멸시키고 그녀의 아이들을 훔친 괴물의 아들이자 공범자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발표를 마친 서유진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셔터를 터뜨리기 바빴고 심사위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겼다. 프로젝트 수주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이었다. 서유진이 던진 진실의 폭탄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프레젠테이션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진성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했다. 대를 잇기 위해 한 여성의 인생을 짓밟은 재벌가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시작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강만철 회장의 개인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는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폭풍의 후폭풍은 거셌다. 강만철 회장은 결국 불법 의료시술, 교사 및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평생을 군림해온 제왕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한채린과 그녀의 친정인 JK건설은 가장 먼저 진성그룹과의 손절에 나섰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 역시 강 회장 부자의 사기극에 속은 피해자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곧바로 강지훈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철저히 비즈니스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 앞에서 가차없이 끊어졌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유령처럼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아내 회사,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이나 회사의 위기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곱씹으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런 아버지를 막지 못한, 혹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서유진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야망과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게 앞에서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나약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는 대신 그녀를 버리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비겁함의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국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무지와 침묵이 결국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하루와 하나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끔찍한 범죄의 증거였다. 그는 이제 어떤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진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아빠라는 이름이 이토록 무겁고 죄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며칠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른 후 강지훈은 마침내 결심을 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한 여자,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앗아간 여자 서유진을 만나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다. 단지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와 시계를 벗어 던졌다. 운전기사가 딸린 검은 세단 대신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CEO 강지훈이라는 갑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오직 죄인 강지훈으로서 그녀의 앞에 서기 위함이었다. 유진 아틀리에 앞에 도착한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사무실 안에서 유진은 직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후속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몰락하면서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차순위였던 유진 아틀리에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직원들은 모두 놀라 굳어버렸고 유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아직도 저한테 볼 일이 남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져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는 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안하다, 유진아. 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를, 아니, 너의 모든 것을 짓밟았다. 몰랐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몰랐다.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내 죄가 더 크겠지. 나는 비겁했고 나약했고 결국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는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과오를 고백했다.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그녀를 떠나야 했던 일, 진실을 외면한 채 성공에만 눈이 멀었던 어리석음, 그리고 뒤늦게 모든 것을 알고 난 지금의 참담한 심정까지. 그의 고백은 변명이 아니었다. 오직 한 남자의 뒤늦은 그리고 처절한 참회였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 없는 거 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해야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은 무릎 꿇고 있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과거의 그와 닮아 있었다. 괴물이 되기 전에 서툴고 약했지만 진심이었던 그.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 당신의 사과가 아무것도 바꾸지는 못해요, 강지훈 씨.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당신의 사과가 내게서 사라진 5년의 시간을 되돌려주지 않고 내 몸이 당했던 폭력을 없던 일로 만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들이 끔찍한 범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울 수도 없어요. 그녀는 선을 그었다.
용서는 없다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단 하나예요, 아이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것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서유진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세상은 서서히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강만철 회장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성게이트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을 의미했다. 법적인 절차는 강지훈의 전적인 협조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친자 확인 소송에서 그는 순순히 유진이 아이들의 친모임을 인정했고 모든 친권을 그녀에게 양도했다. 그의 참회는 진심이었고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법원에서 유진이 하루와 하나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유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닌 비로소 되찾은 모성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그녀가 직접 설계한 공간이었다. 과거 그녀의 아파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요새 같았다면 이 집은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공간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모든 벽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되었고, 거실 중앙에는 커다란 책장이 자리해 언제든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유진은 엄마라는 역할이 처음이었고 아이들 역시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다. 아이들은 한동안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 혹은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유진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서툰 솜씨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가 유진의 품에 안기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엄마, 내일도 재미있는 책 읽어주세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엄마라는 한마디에 유진은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그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두 아이의 엄마였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유진은 아동심리 상담가의 조언을 받아 아이들에게 진실의 일부를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 뱃속에서 너희가 만들어졌는데 아주 잠깐 아빠랑 같이 살았던 거야.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아주 행복한 가족이 될 거란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렸지만 그들은 엄마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잡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유진의 공적인 삶 역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한강 워터프론트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그녀의 설계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진 아틀리에는 이제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면서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건축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닌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강지훈은 세상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진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남은 사재를 털어 작은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기업의 비윤리적인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유진이나 아이들의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스스로가 그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루와 하나의 7번째 생일날, 유진은 아이들을 위해 마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여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던 유진은 잠시 망설인 끝에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잠깐 시간 괜찮으면 아이들 보러 올래요. 아빠가 주는 첫 번째 생일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얼마 후 조금은 어색한 모습의 강지훈이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2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오만함이 사라진 눈빛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커다란 로봇과 인형이 들려 있었다. 유진은 담담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서 와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 선물을 건넸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이내 아빠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기억해내고는 그를 반겼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서툰 솜씨로 장난감을 조립해 주었다. 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용서는 아직 먼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를 향한 증오 대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해가 지고 파티가 끝났다. 지우는 돌아가기 전 유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유진아. 이런 기회를 줘서. 앞으로도 절대 너희들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저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야. 유진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난 뒤 유진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자신이 설계한 워터프론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고요하고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마침내 가장 완벽한 집을 완성한 위대한 건축가였다. 그 집의 이름은 바로 가족이었다.